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교과 보충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마지막 개념을 잡아볼 테니까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 다들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비유나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표현 방법인 변화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변화법에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역설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역설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역설법 어떤 거예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말이 안 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뭔가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진짜 의도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역설법을 공부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같이 예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예요. 여러분들 무지개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보통은 뭐 희망, 아니면은 갈망,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 마음, 또는 약간 느낌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면은 몽글몽글 부드럽고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수식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요, 이육사 시인은요, 무지개를 뭐라고 표현했냐?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강철은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죠? 굉장히 차갑죠? 무지개랑 잘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말들을 서로 붙여놨을까요? 네, 여기서 시인은 무지개를 통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희망이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희망이 아니라 강철로 되었다. 즉,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인하고 단단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역설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예시도 보겠습니다. 김명랑의 모란잎 피기까지는인데 모란잎 피는 시기인 봄을 이 화자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나면 슬퍼요. 그래서 슬픔의 봄이래요. 모란이 떠나갔으니까. 근데요,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놨냐? 그냥 슬픔이 아니라 찬란한 슬픔이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슬픔을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찬란하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죠. 찬란하다는 거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희망, 찬란한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찬란하다라고 하는데 슬픔은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서로 모순되는 표현들을 붙여놓은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설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순서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김영랑 거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예시 볼게요. 한영훈 님의 침묵이에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님이 떠났는데 내가 님을 안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님이 안 보냈다고 해서 님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님은 이미 떠났잖아. 떠났는데 안 보냈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떠났으면 떠난 거고, 안 떠났으면 안 떠난 거여야 되는데, 떠났는데 안 떠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님은 떠나서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되고 겉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법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역설법을 공부하실 때 늘 자주 헷갈리는 게 반어법입니다. 반어법과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 이어서 반어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어법은 화자의 상황이나 본심을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완전히 반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거죠. 엎드리고 자고 있는 친구한테 아이고 잘한다 우리 누구. 계속 이렇게 해. 이 말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얼른 일어나라는 것을
반대로서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김소월 진달래꽃 대표적인 반어법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거를 잘못 읽으면 정말 그냥 떠나보내는 순전한 마음, 순종적인 여자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너 떠날 때 난 말없이 보내줄게. 사실 말없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 완전 너 보내기 싫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 가. 그래 어디 한번 잘 가봐.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 이거는 사실 가지 마. 나 너 가면 정말 막 감정이 막 너무 넘칠 것 같아. 난 너무 막 힘들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차마 보낼 수 없는 힘겨운 마음을 반어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김소월 시인이네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여러분 어때요? 잊었을까요? 잊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시 전체를 읽으시면 여러분들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잊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너 당신을 먼 훗날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잊었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반어법은 겉으로 보기에 역설법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역설법은 겉으로 보면 아예 말이 안 돼. 슬픔을 찬란할 수 없잖아. 님이 떠나갔는데 내가 님을 보내지 않았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 되는 게 역설법이라면 반어법은 표면적인 것 말 자체가 이미 됩니다. 내가 님을 떠나보낼 때 말 없을 수 있죠. 당신이 어느 날 잊었냐고 물어봤을 때 잊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본심은 반대다.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반대였다.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설법과 반어법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으로도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문법적으로, 즉,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 성립한다. 문장의 의미가 맞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yes로 가서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yes이면 반어법인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봤을 때 깊은 의미가 없어. 그럼 그냥 이상한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역설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어법과 역설법은 어디서부터 차이 나냐? 표면적으로 그냥 쓰여진 문장 그대로를 읽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돼요. 찬란한 슬픔 말이 안 돼. 강철로 된 무지개 말이 안 돼. 그런데 잊었노라 말이 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말이 돼. 그러면 여기서 반어와 역설의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인터넷이나 참고서 등을 활용해서 반어법과 역설법의 예시들을 다양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개념을 계속해서 개념어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시들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변화법들도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가 또 도치법입니다.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배열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라면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말을 하죠. 보통은 목적어를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넣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런데 이 배열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뭐가 뒤로 갔나요? 목적어가 서술어 뒤로 갔죠. 마치 나는 먹을 거야, 밥을. 나는 먹을 거야, 마라탕을.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뒤로 빼주는 겁니다. 목적어만 뒤로 빼는 걸 도치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어나 다른 것들도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 만났어. 그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제 놀았어. 그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놀았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어가 뒤로 가거나 목적어가 뒤로 가거나 또는 부사어 등이 뒤로 갈 수 있는 것, 어쨌든 정상적인 배열과 다르게 뒤로 보낸다라는 것은 도치법입니다. 이런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보통 너 어제 뭐 먹었어? 이러면 나 먹었어 밥을, 나 먹었어 LA 갈비, 나 먹었어 떡국, 이런 식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강조해 주기 위해 뒤로 보내는 경우, 그럴 때 도치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다뤘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설의법입니다. 이것도 왜 그냥 평서문으로 쓰지 않고 의문문으로 쓰느냐?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리법 정리하면 의문문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이지만 의도 자체는 질문을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답정너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해놓고 질문의 형식을 쓰고 있죠. 뭐뭐 한가, 아름답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가 라고 질문의 형식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걸까요? 화자가 정말 몰라서 아름답니 안 아름답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정말 정말 아름다워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화법들 쭉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기타, 즉 어디에 딱 정리되긴 어렵지만 시험 문제나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더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것 중에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자가 느끼는 감정, 화자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시인이 보통 자신의 분신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감정을 느낍니다. 슬픔, 기쁨, 그리움, 즐거움, 탄식,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어떤 특정한 대상물에다가 이입하는 거예요. 즉,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감정을 대변, 즉 대신해서 말해주죠. 화자가 슬퍼. 근데 그 대상이 슬프다고 표현해요. 그럼 대상이 슬프다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슬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감정에 이입이 되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때 객관적 상관물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철말리 먼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으시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내놓다. 여기 보면은 저 물도 할 때 그 물이 울면서 밤길을 여다는 가다란 뜻이에요. 밤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울면서 간대. 근데 시냇물, 물이 정말 울고 있을까요? 아니죠. 화자가 울고 싶은 마음이니까 저 물도 울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시냇물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운다라는 감정을 이입해서 슬픈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문학 시간에 가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감정의 고조, 감정의 대조,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항상 시험에서 더 많이 나왔던 것은 감정의 이입이니까 이입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상적인 관념이나 무정물 등을 뭐 예를 들어서 사랑, 평화, 희생, 아니면 뭐 우리가 눈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공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시인이 창조적인 발상이나 상상력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사물로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약간 의인법이랑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대상, 유적물, 화류법, 의인법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의인법은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해서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거고요. 관념의 구체화는 조금 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다루고 있는 화자의 모습, 화자의 태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인법이나 화류법은 그것을 유적물처럼 혹은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대상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라면, 이것은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은 대상을 가지고서 맞이하고 있는 그 화자의 태도, 대상을 다루고 있는 화자의 상황,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황진이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의 기생이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여내요. 여러분, 동지면 겨울에서 가장 밤이 긴 시기입니다. 그 밤의 긴 시간을 중간인 허리를 베었는데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 동짓달의 기나긴 밤의 허리 부분을 잘라서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 오시는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너무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그 밤이 짧게 느껴져서, 아니 나 혼자 있을 때 동짓날에 너무 기나긴 외로운 그 시간을 조금 잘라내서 이때 갖다 붙여넣고 싶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황진이는 시간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즉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허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베어내서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굽이굽이 펴겠다라고 지금 구체화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신한 상상력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선 시간이라는 대상 자체가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동짓달의 시간은 너무나도 외로워. 님이랑 있는 밤에는 너무나도 그 시간 짧아. 그래서 그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황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말 영어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미래나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현재와 다르게 설정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한다. 그게 상황의 가정이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것들을 담기냐?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담깁니다. 즉 상정태 중에 정서는 소망, 태도는 갈망과 의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시몬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예시로 보면요, 이 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시몬이라는 시인이 우리나라가 꼭 독립이 됐으면 좋겠어, 조국 광복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국 광복의 날이 오면 이라는 것을 조국 광복이라는 말 빼고 독립이라는 말 빼고 그날 이렇게 표현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령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임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라고 하면서, 얼른 조국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 조국 광복이 오면 너무나도 신이 날 것 같고 너무나도 즐거울 것 같고 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나는 머리로 들이받아 내 머리가 깨지는 수가 있어서도 정말 그 시간을 즐겁게 맞이할 거야 라는 화자의 강한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국 광복이 오지 않아서,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만이라도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의 가정 살펴봤고요. 수미상관입니다. 시의 앞뒤에서 처음과 끝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과 끝에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강조가 되죠. 그리고요, 처음과 끝을 같은 걸로 해놓으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 시적 형태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햄버거나 샌드위치 보면 맨 위랑 맨 아래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맨 위랑 맨 아래는 빵이 딱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빵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처음과 끝을 같은 걸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을 보면 또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까랑 위에랑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사한 것을 반복하면 안정감도 주고 강조도 된다. 모란이 피는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뭔가 순환되고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머리 숫자 꼬리 밑자를 써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와 꼬리를 상관된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시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들 쭉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서 우리는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를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여러분, 이번 내신에서 반드시 다시 언급될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김수영의 눈을 배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꼭 얘기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오늘 교과 보충 시간에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요, 총 4가지 관점으로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4가지를 먼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 하나만 가지고 보는, 작품 안에서 보는 작품 내재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작품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작품 바깥 외재적인 관점이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가운데 지금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시와의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함께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2번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면서 선생님이랑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 하나만 가지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것을 작품 하나에 절대적으로 본다 해서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어조나 운율과 심상, 표현기법, 시상전개 등 시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시 안에 있는 요소들만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외재적 관점이란 밖과 외자잖아요. 작품 밖에 있는 요소들 중에 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해석하고 함께 감상하는 것을 우리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품 밖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쓰겠습니다.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현실, 현실 세계의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시를 감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1960년대라면 뭐 독재 정권, 1940년대라면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식으로 시대 현실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읽어보면요. 문학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실제 현실 세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같이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혹은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 시대적인 배경,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영론적 관점을 떠올리셔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상황의 가정을 보면서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봤잖아요. 그 시를 일제강점기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보면요,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날은 언제일까? 화자가 바라는 강한 소망은 있는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다. 이게 내재적인 관점이라면, 시문의 그날이 오면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아, 이 사람은 광복의 날을 굉장히 많이 소망하고 있구나. 왜냐?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도 역설법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때도 강철로 된 무지개. 왜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했을까? 무지개는 소망인데, 역설법을 사용해서 뭔가 굉장히 강한 다짐을 나타내고 있구나.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내재론적인 거라면, 반영론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로서, 여기서의 무지개를 강철로 냈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반영론적인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시대를 작품이 어떻게 반영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점을 따라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반영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입니다. 두 번째 외자론적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문학 작품을 작가랑 연결지어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녹여내었는가. 작가의 사상, 작가의 유년 시절의 체험, 작가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이 시에 얼마나 녹여내져 있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박재삼이라는 시인은 한이라는 전통적 정서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것을 녹여내서 시를 쓰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시인의 경향이 한이라는 정서를 자주 노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박재삼의 추억에서 또한 한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더라. 작가의 평소 경향, 작가의 평소 성향이 시에 이렇게 녹여져 있더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표현론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주로 윤동주 시인을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 이렇게 시대적 현실로도 바라보고 있지만, 윤동주는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던 시인이다. 그래서 시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항상 잘 녹여내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시대 현실, 일제강점기란 거에 주목하면 반영론적인 거지만, 윤동주라는 한 개인, 화자, 시인의 평소의 성향, 평소의 생애, 윤동주의 유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윤동주는 어린 시절에 북한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 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표현론적 관점인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마지막 외자론적인 겁니다. 마지막 외자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현실을 살펴봤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작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작품 밖에 있는 나머지 요소는 뭘까요? 바로 독자죠. 독자는 그 문학작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독자는 그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 어떤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 작가가 아니라 미안해요. 독자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독자가 느끼고 있는 효용성,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효용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신동엽의 껍데기를 가라는 껍데기를 없애야 할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있다. 여기까지 내재적인 관점이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거부해야 할 껍데기는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독자들이죠. 독자들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없애야 될 껍데기는 무엇인지 성찰해보자. 이게 바로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독자랑 작품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표현론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읽어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과거에 떠나갔던 여자친구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떠나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떠올랐어.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독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는 시 내적으로도 없고요. 작가의 생애에서도 알 수 없고요. 시대 현실과도 무관해요. 독자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게 독자의 체험을 갖고 와서, 독자의 생각을 갖고 와서, 독자의 깨달음을 갖고 와서 해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소용론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재적인 관점과 시 바깥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보는 외재적인 관점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 모든 것까지 정리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고 시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학 개념들은 사실 선생님이 한 80% 이상 싹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 외에 20%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이 좀 집중을 안 한 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기타 표현법들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신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또 모의고사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정답으로 나오지 않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좀 줘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한 80% 정도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웬만한 점수를 맞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스스로 한번 선생님이 제공해드린 틀에 따라서 시를 분석해보고 거기서 표현법이 뭐가 사용됐는지 확인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들을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이 중간중간에 기억 안 나면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 다시 보면서 해당 개념에 대해서 복습하시고요. 그러고 다양한 시들을 접근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를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 주 내신 대비 때문에 쉴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신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 즉 내신 바로 직전 주에 마지막 보충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